불렀나요? 화면 공유가 모르겠어요, 주종님. 저요? 네. 아, 제가 공유 끊습니다. 저 별거 안 했겠죠? 쉬는 시간 동안? 잘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9장 단위 테스트, 10장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 테스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에자일과 TDD 덕분에 단위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점점 많아지며 더 늘어난 추세이고 이는 아주 눈부신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단위 테스트에 추가한 데만 급하다 보니까 정작 좀 더 미묘하고 더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그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TDD 법칙 세 가지입니다. TDD가 실제 코드를 짜기 전에 단위 테스트부터 짜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른 더 중요한 규칙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하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때까지 실제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컴파일은 실패하지 않으면서 실행이 실패하는 정도로만 단위 테스트를 작성한다. 세 번째, 현재 실패하는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만 실제 코드를 작성한다입니다. 이 규칙 세 가지가 레드, 그린 팩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테스트 코드 유지하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저분해도 빨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팀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깨끗한 테스트 코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저분해도 빨리 작성한 테스트 코드는 결국 오히려 테스트를 안 하는만 못한 결과를 내놓고,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유연성, 유지 보수성, 재사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 점진적인 버그 및 결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코드 변경이 쉬워진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테스트 코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도 가독성, 둘째도 가독성, 셋째도 가독성입니다. 그렇다면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령성, 한국의 마이크가 저가 다시 해주세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 그냥 하던 데서 해주세요. 네.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명령성, 단순성, 풍부한 표현력이 필요하다입니다. 밑에 혹시 배드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코드를 보면 테스트와 무관한 코드도 많고, 그리고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아서 그냥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상관없는 코드들 때문에 독자들이 전체를 이해해야 그 전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리팩토링 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코드를 빌드 오퍼레이트 체크 패턴을 사용하여 그 리팩토링 했는데, 리팩토링 전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테스트와 상관없는 코드들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리소스와 인수해서 요청 UR을 만드는 어설픈 코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하여 빌드 테스트 자료를 만들고, 오퍼레이트 테스트 자료를 조작하고, 체크 조작한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이 빌드 오퍼레이트 체크 패턴을 사용하여 그 테스트 코드를 좀 더 깔끔하고 가독성 있고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 이 add link to survey request와 같은 도메인에 특화된 테스트 언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API 위에다 함수와 유틸리티를 구현한 후 그 함수와 유틸리티를 사용함으로 테스트 코드를 짜기도 읽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구현한 함수와 유틸리티는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API가 되며, 즉 테스트 코드를 도와주는 테스트 특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짤 때는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인 DSL을 구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중 표준입니다. 테스트 API에 적용하는 표준은 당연히 실제 코드에 적용하는 표준과 다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함, 간결성, 표현력이 풍부해야 되지만 실제 코드만큼 효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효율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메모리나 혹은 CPU와 같은 그런 환경의 요구 사항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보면 스트링을 사용하여 플러스 는과 같은 그런 계산을 하여 되게 메모리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라면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만 그 테스트 환경에서는 컴퓨터 자원과 메모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스트링 버퍼로 고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중 표준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은 테스트당 어서트 하나입니다. 위에 이 긴 코드를 다시 한번 리팩토링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빌드 오퍼레이트 체크와 비슷한 기분 when then 패턴 구조를 사용하여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 테스트 코드당 그 어서트 문을 하나로만 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중복성이 높아지므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테스트당 어서트 하나로 줄이는 것이 아닌 어서트 문 개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테스트당 개념 하나입니다. 밑에 테스트 코드는 어서트 문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밑에 테스트 코드의 문제인 것은 테스트당 3개의 개념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테스트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의 개념만 테스트하고, 그리고 어서트 문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first 규칙입니다. fast, 첫 번째로 fast, 빠르게. 테스트는 빨리 돌아야 합니다. 테스트가 느리면 자주 돌릴 엄두가 안 나고, 자주 돌리지 못하면 초반에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곧 코드 품질이 망가지게 됩니다. by independent. 각 테스트는 서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 테스트가 다음 테스트가 실행될 환경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각 테스트는 독립적으로 어떤 순서로 실행해도 괜찮아야 합니다. R. repeatable. 테스트는 어떤 환경에서도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 환경, QA 환경,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사용하는 노트북에서도,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S. self-validating. 테스트는 부울값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success 아니면 fail입니다. T. timely. 테스트는 적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단위 테스트는 실제 코드를 구현하기 직전에 구현해야 하고, 실제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실제 코드가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깨끗한 테스트 코드는 실제 코드만큼이나 오히려 실제 코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코드의 유연성,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API를 구현해 DSL을 만들어 테스트 코드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표현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DSL 요새 쓰나요? 진짜 쓰는 건가요, 요새?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왠지 직감적인 느낌이. 찾아본 결과로는 네. 코틀린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칼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로는 엔트나 메이븐 뭐 이런 것이 있고, 루비는 이렇게 있고, 기타로는 뭐 SQL, CSS가 뭐 DSL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 엄청 많이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10장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좋은 클래스고, 좋은 클래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 체계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표준 자바 관례로는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추상화 단계로 신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변수 목록은 첫 번째로 public static, 정적 공개 상수, private static, 그 다음에 private로 그런 순서로 작성해야 하며 함수 목록으로는 생성자, 그 다음에 public, 즉 호출하는 함수,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호출되는 함수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캡슐화입니다. 변수와 유틸리티 함수는 가능한 한 프라이빗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변수나 유틸리티 함수를 프로텍티드로 선언하거나 팩시 전체로 공개해 테스트 코드에 접근을 허용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캡슐화를 풀어주는 결정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클래스는 작아야 한다. 앞서 3장에서 그 함수장에서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규칙은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수장에서는 물리적인 행수로 크기를 측정했었습니다. 20줄 이내, 그리고 3줄에서 5줄이 최고라고 했는데, 클래스에서는 얼마나 작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클래스가 맡은 책임을 센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 클래스는 충분히 작은 클래스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큽니다. 그 이유는 포커스 컴포넌트, 라스트 포커스, 버전 넘버하고 포커스하고 관련이 있나? 관련 없는 것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 클래스는 큰 클래스가 맞고, 규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전 넘버와 그 빌드 넘버, 그리고 포커스 컴포넌트라는 두 가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맡은 책임을 최소화하라. 클래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클래스 이름인데, 슈퍼 대시보드 이름만 들어도 이 대시보드가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해당 클래스 책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간결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다면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책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함수에서처럼 불용어인 프로세서, 매니저, 슈퍼 등과 같은 모호한 단어는 클래스가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설명할 때 if, and, or, but을 사용하지 않고서 25단어 내외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메서드 수가 이렇게 작다고 작은 함수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작게 만드냐? 단위 책임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단위 책임 원칙이란 솔리드 중 하나로 클래스나 모듈을 변경할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책임이 즉 변경할 이유인데, 맞는 클래스는 단위 책임 클래스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돌아가게 만드는 활동과 소프트웨어를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돌아가게 만드는 활동에 집중하고,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 돌아가게만 만들고 깨끗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다음 관심사로 넘어가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큰 클래스가 아니라 작은 클래스 여러 수로 나누고, 그 작은 클래스는 책임이 딱 하나여야 하며 다른 작은 클래스와 협력해 시스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응집도입니다.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 수가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각 클래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메서드가 인스턴스 변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메서드와 클래스의 응집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집도가 높다란 함수를 작게 그리고 매개 변수 명록에 짧게 라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을 따르다 보면 몇몇 메서드에서만 사용하는 인스턴스 변수들이 있고, 이것들을 따로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까 말했듯이 큰 클래스가 아니라 작은 클래스 여러 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아질수록 변수와 메소드를 적절히 분리해 새로운 클래스로 쪼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클래스를 여러 수로 나누는 예시로 이제 변수가 많은 큰 함수 하나가 있는데 큰 함수를 작은 함수로 쪼개려 하는데 그 작은 함수는 변수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매개 변수로 변수 4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4개의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로 승격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클래스가 커지게 되는데 책임이 많아지고 커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클래스로 만들고 그러면 작은 함수는 매개 변수가 필요 없게 되고 그만큼 쪼개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클래스가 커져서 응집도를 잊게 되지만 그러면 몇몇 함수가 몇몇 변수만 사용하므로 다른 클래스로 쪼개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 큰 클래스 하나를 작은 클래스 여러 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하기 쉬운 클래스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지속적인 변경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마다 시스템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을 위험이 다르고 깨끗한 시스템은 클래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경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입니다. 다음에 SQL 클래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 SQL 클래스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클래스입니다. 만약에 이 클래스 자체를 계속 사용할 것이고 이후에도 변경이 없다면 나쁜 클래스가 아니고 좋은 클래스지만 하지만 여기에서는 업데이트와 같은 다른 일부 SQL 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변경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클래스는 나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제 아직 미완성이어서 업데이트 문과 같은 일부 SQL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또 새로운 SQL 문을 지원하려면 그 SQL 클래스를 손대하기 때문에 변경할 이유, 즉 책임이 2가지이므로 SRP를 위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QL 클래스를 리팩토링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위에서의 퍼블릭 메소드를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로 SQL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로 만들고 그리고 프라이빗 메소드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각각의 퍼블릭 클래스의 메소드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생 클래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where과 columnList라는 두 유틸리티 클래스에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습 자체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에는 따로 적혀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클래스가 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단순해졌고 코드 이해도도 높아졌으며 함수 하나를 수정했을 때 다른 함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점에서도 모든 논리를 구석구석 테스트하기도 쉬워졌으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그냥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SRP와 OCP를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으로부터 격리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요구사항은 변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코드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입문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클래스 그리고 추상적인 클래스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구체적인 클래스는 상세한 구현, 즉 코드를 포함하며 추상 클래스는 개념만 포함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구현에 의존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그 구현이 즉 요구사항이 바뀌면 위험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외부 API를 사용할 때인데 상세한 구현에 의존하는 코드는 테스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외부 API를 인터페이스로 한번 감싸자는 것입니다. 예시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클래스가 외부 API인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는 5분마다 바뀌어가지고 그 테스트 코드를 짜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놔두고 그리고 가짜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테스트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페이스 스톡 익스체인지를 하나 만들었고 코드에는 없지만 스톡 익스체인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 클래스를 구현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생성자에는 스톡 익스체인지 인터페이스를 참조자 인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 클래스를 흉내내는 테스트용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해진 값을 참조해서 그 딱 정해진 값만에 반환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그 변화하는 그런 힘든 외부 API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만들어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와 같이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의 결합도를 낮추면 유연성과 재사용성 모두 높이고 그 결합도가 낮다는 소리는 그 변경으로부터 잘 격리되었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 시스템 요소가 서로 잘 격리되어 있다면 각 요소를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결합도를 계속 낮추게 된다면 DIP를 따르는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API를 사용할 때는 인터페이스로 한번 감싸자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와 같이 이것들은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참고하려고 달아놓은 것인데 네, 따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API 랩핑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하고 있잖아.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에서.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테스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